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자 국민 10만 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 N번 방해에서 돌았던 어린 여성들의 성착취 피해 동영상들 심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N번 방과 관련한 국회 청원이 청원 접수 요건인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숙제는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 방, 이 청원이 국민법안 1호가 되기까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시죠. 관련한 내용 속 인터뷰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갖는 언론과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고, 또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서가 하고,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 안에 따로 두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핫소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주혜 변호사의 상반된 입장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이 금이 환향했습니다. 입국 현장의 모습 핫소리에서 만나보시고요.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봉준호,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부터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코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숫자 19해서 19입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3번, 8번, 17번 환자가 오늘부로 퇴원할 예정이고요. 오늘 새로운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잠시 후에 뉴스 오영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또 동영상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와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뭐죠? 네, 오늘 아침 우한 교민들을 태운 3차 전세기가 귀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이 코로나19로 공식 변경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민들 귀국 소식을 전하면요. 오늘 새벽 4시경 이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출발한 이 140여 명의 교민 및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이 오늘 아침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1차부터 3차 전세기까지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 850여 명이 귀국을 했고요. 현지에는 약 90여 명의 교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도착한 후에 한 번, 그리고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도착한 후에 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검역을 거쳤습니다. 물론 출발을 할 때도 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한 번, 그리고 비행기 탑승 후에도 한 번 검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5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들은 모두 성인으로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이들의 아이까지 총 7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한편 이 3차 전세기에 탑승을 신청한 교민 및 가족들이 이 최종적으로 190명 정도 됐지만 정작 공항에는 149명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교민들 및 가족들은 이 공항으로 오는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뭐 혹은 다른 이유들로 오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149명 중 2명은 이 중년 부부 한 쌍인데 검역 중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아산과 진천에 분산 수용된 우한 교민들. 네네. 이제 보름이 다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퇴소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주말 퇴소 예정인데요. 김감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교민들의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고 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을 하고 이거 이외에 뭐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추적 관리를 하거나 뭐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라는 건데 네. 당국은 퇴소 이후에 이 한두 번 전화 연락을 통해서 뭐 확인하는 것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 격리 중인 교민들은 이 살던 곳을 황급히 떠나서 귀국한 상태라서 네. 좀 퇴소 이후에 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19의 이른바 최대 잠복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14일로 알려진 최대 잠복기가 이 28번 환자가 16일 동안 무증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기 예.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 28번 환자의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 복용으로 인해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정은경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 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4일이면 모레네요. 모레. 네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죠? 네, 나오지 않았고요. 퇴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격리 해제 대상자는 이 54살 한국 국적의 3번 환자, 그리고 63살의 한국 국적의 8번 환자, 그리고 38살의 한국 국적의 17번 환자입니다. 이로써 퇴원한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인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말레이시아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귀국을 했던 이 17번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불과 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3번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8일 만에 그리고 8번 확진 환자는 13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완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네네. 사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소비활동 위축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이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를 한 셈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이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라면서 연간 40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찾는 곳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했다라면서 이 장소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일부 점포를 방문해서 상인들을 만났고요. 또 박영선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어묵, 떡, 고려 인삼 등을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상인들과 오천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남대문 상인회장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해서 네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를 경남 양산에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이제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홍준표 전 대표를 경남 양산에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4.15 총선 이 경남 양산 을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의 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경남지사 간
대격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 양산을이어서 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지역인데 이에 민주당이 이 경남지사 출신의 중량급 인사인 이 김두관 의원을 투입한 데 이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 수도권으로 보낼 뜻을 밝혔던 이 홍준표 전 대표를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 양산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 두 사람의 인연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경남지사를 지냈고요. 또 두 사람 모두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하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를 비판하면서 후임으로 당선이 됐는데 홍준표 대표도 2017년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호남 정당 간 합당을 추진해 오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을 다시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이 조건 없는 통합을 이뤄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에 닥친 여러 상황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게 됐지만 정치적 이합 집산 혹은 공학적인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면 통합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주체가 돼서 이 낡은 정치 구조로 개혁하는 구도를 만들기까지가 이 본인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3040 정치 네트워크인 시대전환이라는 곳을 비롯해서 이제 청년층들의 통합에 이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손학규 대표는 또 한편에서는 이 본인이 통합신당의 대표를 맡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제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이 됐는데, 네네. 자, 이 국민당의 상징색에 대해서 민중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중당은 오늘 이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주황색 가로채기를 했다. 그만두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당이 상징 색깔로 주황색을 고른 게 문제가 됐는데 이 주황색은 이미 이 원내 정당인 민중당이 사용해 오던 색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민중당은 현재 원내 한석 김종훈 의원이 민중당 소속입니다. 네. 민중당은 이 국민당은 한마디의 상이나 양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또 선포를 했다라면서 이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이 대화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대화를 거절한 이유는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이 국민당은 오렌지색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황색과 오렌지색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 민중당은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가 주황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좀 난감하다. 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주황색 가로채기는 이 영세 상인이 닦아놓은 상권을 제발 대기업이 와서 침해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 소수 정당이 가까워놓은 이미지를 안철수라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가로채버렸다. 네, 앗아가버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기생충이다. 네, 그런 말을 한 바 있었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를 위한 협의를 약속받고 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에 협상에 응하는가 싶더니 또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6일 국장급 대화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오늘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기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를 한 것인데요. 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이 지난해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또 국익에 기반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은 뭐 지소미아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더만요, 보니까. 네네. 네. 그런데 오해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는 카드다라는 점을 강경화 장관이 다시 밝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참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벌어졌습니다. 여의도 한 빌딩 지하 1층의 음식점 주방에서 60대 여성이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흉기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남성은 중상을 입고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가해자인 여성 역시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범행에 사용된 칼도 해당 주방에서 쓰이던 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점의 한 상인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까 20대 남성이 몸을 굽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폐쇄유로 TV와 현장 혈흔, 족적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수사대를 투입하는 한편 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 뉴스 오영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도로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이고요. 신림나들목을 지나 1차로와 갓길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 졸음쉼터를 조금 지난 곳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되는 사고 처리 작업 정리가 됐는데요. 당진나들목 부근부터 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서서울요금소 부근과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녹천교를 지나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수락지하철도부터 녹천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는데요. 어제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경제, 민생 관련 일정에 나선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일부 점포를 방문해서 상인들을 만나고 오찬 간담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입니다. 전영범 남대문 상인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전영범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는 그 남대문의 소비 위축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남대문을 방문하셔서 얼마든지 많은 그 방역이나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관련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뭐 정부 지원 경영 자금이나 뭐 특례 보증 지원 또 뭐 작업난 해소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과금 유예나 뭐 세제비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저에게 뭐 이렇게 혜택을 주시기로 세제 혜택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든 하루빨리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빨리 소비자가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연결한 이유는요. 지금 전통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걸 듣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찾는 시민들 발길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평소에 뭐 10분의 1의 그 아이고, 인원들도 10분의 1이요? 인원도 안 되는 정도의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시장 그 바깥에 이렇게 외향에서 주로 장사하는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은 찾아주시는데 실내나 지하나 뭐 이런 상가 내의 상가들은 아하. 거의 발길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문 시장 하면은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찾는, 외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관광지인데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가 많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뭐 지금 뭐 거의 안 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 몇몇 이 점포나 상인들은 뭐 거의 문을 닫으신 데도 있고, 아하. 인건비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문을 닫으신 데도 있고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문을 닫는다는 건 좀 쉰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좀 쉬겠다는 이야기죠. 남대문에는 특성이 그 일일 직원들을 많이 구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네. 그날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예. 뭐 전혀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좀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빨리 다시 재개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남대문 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오셔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좋고요. 네, 저희 남대문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가장 규모도 큰 전통시장입니다. 네. 또 글로벌 시장으로서 외국인들도 오시면 한 번씩은 꼭 찾아보는 그런 시장인데, 그리고 수차례에 거쳐서 지금 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상가별로 개별적으로도 상당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손세척제나 마스크들을 지원해서 네.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셔서 예. 아직 그렇게 많은 그 유동인구나 상인들이 있는데도 아직 한 분도 우리 남대문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예. 소비자들께서는 마음 놓고 우리 남대문 시장을 찾으셔서 즐겁게 마음 놓고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상행위를 하시는 우리 시장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지금 일부 뭐 제품들이 저희 남대문대 이제 일부 제품들도 다른 데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분 제품들을 들여와서 생산하고 하는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수습이 돼서 남대문 시장에 또 우리 전국의 전통시장의 활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미선님 주말에는 시장 나들이 가야겠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범 남대문 상인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입장을 내놨죠. 네. 예, 험지에 출마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창원과 험지라고 글쎄 자유한국당에게 험지. 예. 험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19대, 20대 이제 처음으로 가불로 나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 김영삼의 3당 통합 이후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는 험지 중 험지죠.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수 의원이 천신만고 끝에 아주 가까스로 이긴 곳이긴 하지만 험지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에 이번에 이제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김두관 의원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여기로 옮길 생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오늘부로 3번, 8번, 17번 환자가 격리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퇴원한 환자는 모두 7명, 25%가 완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TF 팀장인 방지환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은 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독감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전파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스와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다. 코로나19는 처음엔 4%, 지금은 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보다는 훨씬 적은 치사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가볍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독감이라고 하죠. 계절성 인플루엔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중증도는 높지만 전파력은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독감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전파력은 그보다 낮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스, 메르스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스는 10% 정도의 환자가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메르스도 20%에서 35% 정도의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 4%, 지금 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보다는 훨씬 적을 거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공소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황운하 원장은 검찰이 공소장을 쓴 걸 보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이었다. 논리 구성도 치밀하지 못하고 증거도 빈약했다. 이러면서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명 수사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검찰이 공소장을 쓴 걸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입니다. 허위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혀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 라는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공소장은 그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으면 안 되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공소사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삼류 작가가 습작을 쓰듯이 써놓은 것 같아요. 논리 구성도 치밀하지 못하고 증거는 빈약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이제 하명 수사 부분에서 하명이라면 내가 그 명령을 전달받고 인지해야 되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이첩된 사건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렇죠. 그 중간 관리자도 중간 관리자도 알지 못했고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명 수사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민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분리되지 않으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과 서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당에 입당한 전주희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다. 본질을 벗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마저 이분화시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학의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그 당시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면 그래 너무 명백한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인지 너무 명백한 사건을 과연 그대로 검증 없이 그냥 갔을까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면 이 조작인 것이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검사가 끝까지 기소를 할 수 있었을까. 검찰이 그러면 직접 수사 개시를 가지고 있는 건 5개 영역이거든요. 부패 범죄, 또 선거 범죄, 경제 범죄. 그리고 공직자 범죄, 그 방위사업 범죄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5가지 가지고 있는 것마저 결국은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그 법안에서 만든 이런 그 본질을 오히려 벗어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마저 결국은 또 이분화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라이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대한 반발심이 아카데미 시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의 분석입니다. 최광희 평론가는 멕시코 출신 감독의 영화 로마를 그 예로 들었는데요. 최광희 평론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사관왕을 차지한 것도 외교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이다. 북미 관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작년에 그 외국 영화상하고 감독상 받은 게 멕시코 감독 로마예요. 멕시코 감독의 로마인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무슨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 해가지고 멕시코에다가 국경에다가 무슨 장벽을 세우네 마네 해대니까 그냥 보란 듯이 야 트럼프 너 좀 봐 하면서 알폰스 쿠아론이라는 이 멕시코 감독한테 상을 2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반발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할리우드 사람들 보기에도 야 트럼프 저거 너무 깡패짓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같은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호감도가 좀 상승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외교적인 문제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백그라운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던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인데요.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모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일정이 있어서 함께 귀국하지 못했는데 대신 배우 송강호 씨가 대표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귀국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더 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International Big Mega Radio Smasher.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And I swear this is true, and I owe it all to you. Oh,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And I swear this is true, and I owe it all to you.
Dirty bit. Dirty bit. I came up in here to rock, light a fire, make it hot. I don't wanna take no pictures, I just wanna take some shots. So come on, let's go. Let's lose control. Let's do it all night till we can't do it no more. Keep on rocking to the sound, turn it up and watch it pound. We gon' rock it to the top until the roof come burning down. Yeah, it's hot in her. The temperature has got these ladies getting freaky. I got freaky, freaky, baby. I was chillin' with my ladies. I didn't come to get bougie. I came here to get crazy. I was born to get wild. That's my style. If you didn't know that, well, baby, now you know now. 'Cause I'm having a good time with you. I'm telling you.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해서 음란물 배포 창구로 악용되고는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뜻을 모았어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이 청원 접수 요건이 10만 명인데 돌파했습니다. N번이란 말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비밀 대화방마다 번호를 붙이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들이 뜻을 모은 텔레그램 N번방 청원. 네, 이 청원이 국민법안 1호가 될 수 있을까? 관련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입니다. 자, 의원님, 그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청원 접수 요건인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이라 불리는 청원인데, 자, 이 청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비밀 대화방을 말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성년자나 어린 아이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것을 피해자 신상 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를 한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고요. 그래서 청원 내용은 뭐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상향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은 20만을 넘어야 답변할 의무가 생기는데 국회는 10만 명이군요. 네, 한 달에 10만 명입니다. 한 달에 10만 명? 한 달 안에. 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진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일단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유출된 영상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지게 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은요, 작년에 이제 4월에서 12월까지 8개월간 총 2,379명의 피해자가 이제 성범죄 피해를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 피해자가 자신의 동영상이 유출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각종 성인 사이트, 웹하드, SNS, 포털, 블로그 이렇게 거치면서 6개월 만에 2,700건이 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워도 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작년 9월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 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작년 11월 기준 하루에 심의하는 게 121건이고요. 한 달간 추정 요구가 2,562건이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한 번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정말 고통이 정말 끝이 없는 정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천형이 되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참.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 방에 뿌린 사람들과 영상물 구매자 모두 66명이었는데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모방범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반복해서 벌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짐작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다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닝썬이나 웹하드 카르텔 이런 사건만 봐도 SNS상에서 유포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함께 돌려보기만 하는 것도 범죄다 이런 걸 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성범죄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음지화되면서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행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잠깐 예를 들면은 웹하드 카르텔 아니면 버닝썬 사건이 있을 때만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게 또 잦아들게 되면 네. 그와 관련된 법률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자, 지난달 15일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 10만 명이 동의해서 청원이 성립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접수 요건만 충족되면은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똑같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그렇게 입법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국회가 선별 처리해서 입법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은 입법화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절차가.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지난 4월에 이제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께서 청원을 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 동의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를 얻으면 네. 그 소관 상임위에서 자동 회부돼서 이후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가 되면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이고, 미흡하긴 해도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청원 같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청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낼 거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서 빠진 곳은 없는지 찾아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법제화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청원과 관련해서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입법을 끝마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입법을 약속한 이유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요. 또 국민 청원으로 들어와서 요건이 다 완성이 되었고 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또 예외 없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지금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일단 그러니까 검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웹하드 카르텔 이런 양준호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 잡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양형을 강화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을 스스로 갖도록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한 것에 이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여성 의원 30%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면서 여성 공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17%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 평균인 23%에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30%를 실현하려면은 공천도 그만큼 또 많이 해야 할 텐데 네, 현재 맞습니다. 그 공천 추이는 어떻게 판단되세요? 여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비례대표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들이 한 7명 정도 국회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한 3명 정도? 네. 이 정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추미애 지금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중진 여성 의원들이 대폭 이번에 불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의원들이 대폭 줄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53개 지역에서 253개 지역 중에서 57개 지역에 이제 여성이 그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여기가 또 이제 다 이 의원들이 다 의원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경선도 거쳐야 되고 뭐 그렇죠. 본선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 본다면 지금 20대보다도 더 여성 의원들이 적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성 30%가 여성이 된다 이런 것이 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매우 낮은 것이죠. 매우 낮습니까? 평균 23%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네.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뭐 40% 뭐 50% 남녀 동수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193개국 중에 120이 정도 되니까요. 네, 한 20년 전쯤만 해도 국회에 그 여성 의원 목욕탕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 아이고 참 먼 미래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여성 의원 30%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할 텐데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전략공천지역 15곳을 제외한 지역구 238곳 가운데 여성 후보가 접수된 지역은 57곳. 네. 여성 공천 신청자 수는 20대 총선보다는 많이 늘었지만은 예비 후보로 신청한 의원들이 모두 공천돼도 30% 공천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정치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렇게 신청자 단계부터 적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과 또 돈과 네트워크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훈련도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엄두를 못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굉장히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공천 신청에도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뭐 당원을 확보하고 이런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인력을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경제적으로나 뭐 직장에서는 이런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남녀 의원 성비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14% 정도 되고요. 예, 정의당은 뭐 좀 많은 편이고 예. 비례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국회가 여성 의원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그에 비하면은 대표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자, 원내대변인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는 17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정이 다 합의가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달 17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연설을 18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9일은 자유한국당이 하고요.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짧게 하고. 현재 교섭단체는 두 당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 사이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래요.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4, 25, 26 3일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사회 문화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짧게.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주요한 건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관련한 특별 위원회와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요. 감염병과 또 감염병 예방 관리법 이런 법률도 해야 되고요. 지금 민생입법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그렇죠. 그다음에 DLF 때문에 굉장히 문제됐었잖아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그다음에 미세먼지 특별법, 그다음에 지역 상권 상생법이라서 민생입법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는 8년 전 당뇨가 발병했고 그 이후 고혈압과 고지혈증, 협심증에